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약사 이한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댓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남겨주신 질문 7가지를 선정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제가 약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질문들이거든요. 약사님, 약은 꼭 식후에 먹어야 하나요?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보가 너무 많고 또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 헷갈리잖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약에 대한 오해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건강 챙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Q1. 약은 무조건 식후 30분에 먹어야 하나요? 첫 번째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약은 무조건 식후 30분에 먹어야 하나요? 이거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약은 식후 30분에 먹는 게 정답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심지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도 약은 밥 먹고 30분 후에 먹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마다 먹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진통소염제 같은 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낙센,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같은 약들이죠. 이런 약들은 위에 부담을 많이 줘요. 그래서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 심한 경우에는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무릎이 아파서 소염 진통제를 공복에 드셨다가 며칠 후에 속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신 분이 계셨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까 위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더라고요. 반대로 위산억제제는 어떨까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오메프라졸이나 란소프라졸 같은 약들 말이에요. 이런 약들은 오히려 식전이나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약들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위산 분비를 막아놔야 효과가 크죠. 식후에 먹으면 이미 위산이 많이 나온 상태라서 효과가 떨어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복에 먹으면 위장부작용, 특히 설사나 복통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같은 당뇨약이라도 종류에 따라서 식전에 먹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글리메피리드 같은 약은 식전 30분에 먹어야 식후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마다 복용 시점이 정말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봉투나 설명서에 적힌 시간을 꼭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식전, 식후, 공복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만약에 약봉투를 버렸거나 설명서를 잃어버렸다면 처방받으신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약사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실 때는 복용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은 아침 공복에, 위장약은 식후에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는 약사와 상담해서 복용 스케줄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Q2.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나요? 두 번째 질문은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나요? 이 질문이에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약사님, 저 혈압약 10년째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당뇨약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간이 상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만성질환 치료약들은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혈압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혈압약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AC 억제제, ARB,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 등등이 있어요. 이런 약들은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게 입증되었거든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런 약을 10년, 20년, 심지어 평생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드신 분들의 간 기능을 검사해보면 오히려 약을 먹지 않았을 때보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등 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이런 합병증들이 오히려 간을 포함한 전신 건강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치죠.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메트포르민 같은 당뇨약은 정말 오래 사용되어 온 약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어요. 오히려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그때 간에 지방이 쌓이고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떤 약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예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죠. 이 성분은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장기간 과량 복용하시면 간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만성 두통 때문에 타이레놀을 하루에 8알씩 몇 달간 드신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5배까지 올라간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셨죠. 두 번째로는 특정 항생제들이에요. 모든 항생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항생제들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의사가 환자의 간 기능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들이에요.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나 간 건강에 좋다는 제품들 중에서도 간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특히 간 기능 검사, 의학적으로는 LFT라고 하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보통 1년에 한 번,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받으시면 돼요.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면 현재 드시는 약들이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수치가 높아진다면 그때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당뇨약을 드시다가 간이 나빠질까봐 걱정되어서 스스로 약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혈당이 40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상이 100 정도인데 4배나 높았던 거죠. 결국 응급실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으셨어요. 이분처럼 약을 끊어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약을 계속 드셔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술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알코올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약까지 더해지면 간 기능에 더 큰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약을 드시는 기간에는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3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중단해도 되나요? 세 번째 질문은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중단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에요. 이것도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특히 항생제, 혈압약, 당뇨약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거든요. 먼저 항생제부터 살펴볼게요.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의사가 보통 7일이나 10일치를 처방해주죠. 그런데 2-3일 정도 드시면 열도 떨어지고 기침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나은 것 같은데 약을 더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하지만 이때 항생제를 중단하시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생제를 2-3일 드시면 세균의 99%는 죽어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 1%의 세균이 살아있어요. 이 1%는 약에 상대적으로 강한 세균들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항생제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1%의 강한 세균들이 다시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세균들은 이전에 항생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 같은 감염이 재발했을 때 이전에 썼던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하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져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환자분이 요로 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3일 정도 드시고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중단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이전 항생제가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결국 더 강한 항생제로 2주 이상 치료받으셔야 했어요. 그 다음으로 혈압약과 당뇨약을 살펴볼게요. 이 약들의 특징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든요.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해요.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약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끊어도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대 남성분이었는데 혈압약을 2년 정도 드시다가 몸이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스스로 약을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만약에 혈압약을 계속 드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아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 신장, 신경, 혈관 등에 서서히 손상을 주거든요. 이런 합병증들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이 좋아지면 스스로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간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또는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물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의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거든요. Q4.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네 번째 질문은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이 질문이에요. 내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약에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내성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게요. 내성이랑 같은 약을 계속 사용했을 때 그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처음에는 1알로 효과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2알, 3알을 먹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약들에서 내성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간에 끊는다거나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한다거나 용량을 마음대로 조절한다거나 할 때 내성이 생겨요. 세균들이 항생제에 적응하면서 그 약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같은 항생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게 돼요. 실제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 상구균, 줄여서 MRSA라고 하는 슈퍼박테리아가 대표적인 예예요. 이런 세균에 감염되면 치료가 정말 어려워져요. 두 번째로는 진통제, 특히 마약성 진통제들이에요. 모르핀이나 옥시코돈 같은 강한 진통제들은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용량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약들은 보통 심각한 질병,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분들이나 중증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의사의 엄격한 관리하에 처방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다른 약들은 어떨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내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10년, 20년을 드셔도 처음과 같은 효과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약들은 꾸준히 드실수록 좋아요. 일반 진통제인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도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너무 자주 드시면 위장이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들도 내성과는 상관없어요.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성이 걱정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약 이름과 복용기간을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 이 정보를 제공하시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목시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지난 6개월 동안 3번 복용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의사가 다른 항생제를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또한 같은 증상이 반복될 때 이전에 사용했던 약이 효과가 없다면 그때 내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내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항생제는 처방받은 기간 동안 빠뜨리지 말고 끝까지 복용하시고 다른 약들도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량과 방법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약효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량을 임의로 늘려서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성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고 부작용도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내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일반의 약품들은 내성이 생기지 않고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은 의료진이 신중하게 처방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Q5. 한약과 양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다섯 번째 질문은 한약과 양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관절염으로 한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합에 따라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먼저 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약물은 주로 간에서 대사돼요. 간에는 약물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는데 한약재의 어떤 성분들이 이 효소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약재는 간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요. 그러면 양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약효가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한약재는 간 효소의 활동을 촉진해요. 그러면 양약이 너무 빨리 분해되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인 와파린과 인삼, 은행잎의 상호작용이에요. 와파린은 혈전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에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려면 혈액이 적당히 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삼이나 은행잎 추출물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둘을 함께 복용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을 받으시거나 외상을 입었을 때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어르신이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인삼 농축액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정도 후에 정기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응고 시간이 정상보다 훨씬 길어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 출혈은 없었지만 인삼 복용을 중단한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예능간에서 대사되는 약물들과 특정 한약재의 상호작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세인트 존스워트라는 서양 허브가 있어요. 우울증에 좋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성분이 간의 CYP3333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이 효소는 정말 많은 약물을 대사하거든요. 항우울제, 면역억제제, 일부 항암제, 심장약 등등 많은 약들이 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요. 세인트 존스워트를 함께 복용하면 이런 약들이 너무 빨리 분해되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면역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당뇨약과 일부 한약재의 상호작용이에요. 일부 한약재들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고삼, 황련, 오가피 같은 한약재들이 그래요. 이런 한약재와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저혈당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경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간 독성이에요. 양약과 한약 모두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둘을 함께 복용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0대 남성분이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동시에 관절에 좋다는 한약도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정도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약과 양약을 모두 중단하고 경과를 보니까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는 한 가지씩만 복용하도록 조정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한약을 시작할 때는 꼭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한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세요.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한약과 양약을 복용하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복용 후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지러움, 출혈, 소화불량, 피로감 등이 심해진다면 상호작용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간 기능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약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양약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또한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만 믿고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한약과 양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서로 보완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전문가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복용하는 거예요. 큐색 C비타민이나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요? 6번째 질문은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요? 이 질문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건강보험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겠지.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타민도 약물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서 복용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비타민의 종류부터 알아볼게요. 비타민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죠.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비타민들이에요. 비타민C와 B군 비타민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런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하루에 권장량의 10배, 20배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위장장애,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비타민 B6을 과량 복용하면 말초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죠. 지용성 비타민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비타민 A, D, E, K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 비타민들은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과량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타민 A를 과량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통, 구토, 피부 건조, 탈모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임신 중에 과량 복용하면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비타민 D는 요즘 특히 인기가 많은 비타민이에요. 햇빛을 충분히 쐬지 못해서 부족하다.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실제로 비타민 D 부족은 흔한 문제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사용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세요. 그런데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용량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여러 개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 D를 과량 복용하면 정말 위험해요.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고칼슘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0대 여성분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계셨어요. 하루 권장량의 5배 정도 되는 양을 6개월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구토, 변비, 근육 약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칼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신장 기능도 나빠져 있더라고요. 비타민 D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으신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럼 어떤 원칙으로 비타민을 복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검사 결과에 따라 부족한 것만 드세요.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등의 수치를 알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나온 비타민만 보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데도 예방 차원에서 고용량 비타민 D를 드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권장량을 지켜서 드세요. 각 비타민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 양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해서 설정된 거거든요. 제품 라벨을 보시면 일일 권장 섭취량 대비 100%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종합 비타민을 드신다면 개별 비타민을 추가로 드시지 마세요. 종합 비타민에도 각종 비타민들이 적정량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개별 비타민을 추가로 드시면 과량 복용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식사로도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걸 고려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과일, 채소, 곡류, 육류, 유제품 등에서 다양한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예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지. 식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비타민 보충제를 꾸준히 드신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중 농도를 검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타민 보충제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극적인 효과는 없어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비타민 보충제보다 훨씬 중요해요. 비타민은 이런 건강한 생활의 보완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Q7.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중독되나요? 마지막 7번째 질문은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중독되나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두통약을 자주 먹는데 중독될까요?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를 매일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통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진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죠. 먼저 마약성 진통제부터 살펴볼게요. 마약성 진통제는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같은 강력한 진통제들이에요. 주로 암 환자나 중증 통증 환자분들에게 사용해요. 이런 약들은 실제로 의존성과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사용하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고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마약성 진통제는 의사의 엄격한 관리하에 처방돼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처방 전도 특별하게 관리되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하죠. 그리고 적절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중독의 위험성이 생각보다 낮아요.
실제로 암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의료진의 지시 없이 오남용하는 경우예요.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위기라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방된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마약성 진통제 관리가 매우 엄격해서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럼 일반 진통제는 어떨까요? 일반의 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들,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낙센, 에드빌 같은 약들은 중독성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드셔도 의존성이 생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약들도 자주 드시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위장장애예요. 이부프로펜이나 낙센 같은 소염 진통제들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요. 그래서 자주 드시거나 오래 드시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0대 남성분이 허리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하루에 6알씩 3개월간 복용하셨어요. 처음에는 위장보호제도 함께 드셨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서 진통제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색 변을 보시고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위출혈이 생겨서 수혈까지 받으셔야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간독성이에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 최대 용량은 4000mg인데 이걸 넘어서면 위험해져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타이레놀 외에도 감기약, 해열제, 다른 진통제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약을 함께 드시면 모르는 사이에 과량 복용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문제는 약물 남용성 두통이에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생길 수 있어요. 진통제를 너무 자주 드시면 오히려 두통이 더 자주, 더 심하게 생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중독은 아니지만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필요할 때만 드세요. 혹시 아플까봐 미리 드시거나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실제로 통증이 있을 때만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정해진 용량을 지키세요. 효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량을 늘려서 드시면 안 돼요. 효과는 별로 좋아지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커져요. 세 번째,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다른 약과 중복 복용하지 마세요. 약 상자나 설명서에서 성분명을 확인해 보시고 같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하나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 위장보호제와 함께 드세요.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는 위장보호제를 함께 드시면 위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근본 원인을 치료하세요. 진통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거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통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셔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더 안전한 치료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클로징.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약물에 대한 7가지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첫째, 약은 무조건 식후 30분에 먹는 게 아니라 약마다 복용 시점이 다르다는 것. 둘째, 만성질환 치료약들은 장기 복용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오히려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 셋째, 증상이 좋아져도 스스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 넷째, 모든 약에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 항생제나 일부 진통제에만 주의하면 된다는 것. 다섯째, 한약과 양약의 병용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와 상담해서 안전하게 복용해야 한다는 것. 여섯째,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정량을 지켜서 복용해야 한다는 것. 일곱째, 일반 진통제는 중독성이 없지만 자주 복용하면 위장이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기네 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런 오해들은 정말 흔한 거예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약물에 대한 정보가 복잡하고 개인차도 크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금한 게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약사나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거든요. 아무리 작은 질문이라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맹신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들도 많거든요. 특히 개인의 경험담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다루지 못한 질문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주변에 건강에 관심 많은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관심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돼요. 오늘부터라도 약 하나하나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세요.